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비질란테를 함께 감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질란테 프로파일링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오랜만에 여기서 오랫동안 같이 보니까 완전 새로운 느낌이네요. 네. 우선 우리 권일용 프로파일러께서는 이 비질란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뭐 평소와 같은 심정이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공격하는 폭력을 미화할 수는 없어요. 작품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처절하게 살아남고자 하는 방어 기제로 이런 것들이지 않나.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처벌받고 비난받아야 될 사람을 통쾌하게 응징할 때 막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독같이 되니까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저야 이제 경찰대 학생이었고 경찰대 교수였고 하다가 정의로운 표현수가 옛날 생각날 텐데. 자꾸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맞아요. 내가 만약에 김지영 같은 능력만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겸손이고 내가 볼 때 조마조마했어요. 표현수 정의롭게 조금만 더 정의로웠으면 저렇게.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권 교수 이야기처럼 폭력을 미화할 수는 없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현실과 이 드라마는 반드시 분리를 해야 한다. 네.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 그 상황들은 정말 공감이 막 네. 가는 몰입되고. 이런 몰입되고 그런 상황이다. 이제 각각 캐릭터들이 이제 예. 나오는데 관계성이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과 항상 대립하는 언론과 네. 현장에서 티격태격하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범죄자죠. 예를 들면 범인과 경찰과 언론의 이 트라이앵글이 팽팽하게 지금 맞아요. 맞서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드라마 같아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그 경찰 대학생 그 친구 세 명의 캐릭터도 무척 독특하고 그 감초 같은 그 늘 재밌게 웃겨주는 그 친구도 참 이렇게 막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조연급으로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리어카크 시대 할머니도 정말 안타깝게 그 사고 당하시는 그 상황에서 너무 막 정말 화도 나던데 악역들도 그 뭐 나이트클럽 사장이며 한 명 한 명 김종에게 처단당하는 그 사람들의 캐릭터도 짧지만 강렬하게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도 참 게다가 그 조헌 네. 팀장의 그 괴물 같은 진짜 그런 팀장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뒤에서 속이 시원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일단. 사실 이제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유도 사범님 그분이 딱 막 생각나요. 정말 체격도 그랬고 그분은 이제 칼 맞은 흔적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광역계 하시면서. 그래서 이 너무 현실감 있는 근데 이렇게 드라마에서 뻥튀기 된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제 주인공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용. 처음에 너무 가냘프고 어리고 불쌍한 어린이 피해자였잖아요. 어머니가 잔혹하게 피살 당했는데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고 범인이 막 위협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보고 그랬던 그 어린이가 12년 후에 강력한 비질란테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12년 동안 우리 권 교수는 프로파일러로서 과연 어떻게 그 아이가 보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가 뭐 예상하듯이 무력감에 대한 자책감,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 그 장면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엄마를 못 지켜줬다. 그렇죠. 네. 피해자들이 모두가 가해자를 우선 비난하기 전에 다 자책감들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평생을 아마 내가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못해줬다는 자책감 속에서 복수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할 것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자기를 지켜왔을 것 같은데 너무 처절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네. 딱 장면이 나왔을 때, 자 그렇다면 지용이가 경찰대학에 간 것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경찰이 되어가지고 법을 집행하러 간 게 아니고 복수를 하면서 정의를 실행하면서 안 잡히는 거지. 수사상을 보니까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얽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둘 다 알고 있는 어떤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오빠가 경찰관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분은 전혀 이 김지용 같은 복수를 하진 않고요. 정말 모범적인 그런 경찰관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현실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사실 우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경찰이 된 분 많이 있죠. 많죠. 근데 마음은 아마 그럴 거예요. 마음은. 그럼요. 하지만 심정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접 심판하는 비질란테가 결국 되잖아요. 과연 이 사적 복수만이 아니고 이 법망을 피해간 다른 사람들로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사적 복수들은 대개 1대1이죠. 그렇죠. 예, 과거에 아동학대 피해자가 부모를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건처럼 그렇죠, 맞아요. 성폭력,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커서 가해자를 살해하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김주영 같은 경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은 그 복수 하나가 인생의 끝이었는데 김주영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복수 자체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면 이게 사적인 복수가 아니야. 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어떤 소화가 아니야라는 것을 아마 자기 스스로 명분을 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복수 대상만이 아닌 다른 유사한 법의 어떤 솜방망이 처벌로 약한 처벌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악한 행동을 하려는 자들, 이들을 응징해 나가야만 자기의 사적 보복 행위도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적인 행위가 되는 아마 그런 심리가 깔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인적인 개념으로 확대시켜서 실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결국은 지용이가 범죄자들을 찾아가서 그 음주운전을 했을 때 정말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법이 약한 게 아니고 비현실적인 양형 기준들을 지금까지 쓰는 것, 이거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 하나 제가 권 교수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노력을 해서 경찰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곧 경찰 간부가 될 것이고 법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열심히 수사해서 더 강하게 증거 확보하고 응징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사적 제재를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드라마의 얘기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제 지용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누구도 나서고 있지 않고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내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집행을 한다. 애초에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보다도 앞으로 변화될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절망감이 실행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경찰관이 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렇죠. 안타까운 참 심정인데 현실로 안 일어나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현실이 된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이게 범죄는 범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출연한 그 캐릭터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광수대 팀장. 이거 어떻게 그렇게 괴물을 만들었나요? 일부러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키도. 그 보도에 의하면 유지태 씨가 뭐 10몇 킬로그램 찌웠다고 하죠? 거의 20kg 아, 가까이.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벌크업 운동을 많이 하고 이래서 완전히 스스로를 괴물처럼 실제로 만들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원래의 이미지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됐죠. 어떻게 빼려고 그래? 근데 어찌됐건 광수대 팀장은 이거를 일단은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막판에 체포를 하는데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내 개인적인 기대. 중간에도 고민 나오잖아요. 후배님 그만 멈추지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 충고하는 거야. 후배님이 아까워서 그래. 넌 진심이야. 진짜 그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 조헌 팀장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누구냐면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아,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그 자기는 법을 집행해야 해. 무조건 범죄자는 잡아야 해. 그런데 계속해서 장발장을 쫓아다니는데 장발장이 착한 일만 한단 말이에요. 좋은 시장이 돼서 막 약자를 도와주고 구해주고 개인적인 고뇌와 갈등. 조헌에게서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냉철한 분석이십니다. 그런 감정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가적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처벌해야 되는데 아닌 것도 절반이야. 그냥 참 고민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조헌에게서 보이는 모순된 모습이 자기는 법의 집행자. 법을 준수해야 해. 법 어긴 범죄자는 무조건 다 잡아야 해. 그런데 자기는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폭력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이 모순은 경찰관 출신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안 꺼내려고 그랬거든요. 마치 뭐 마동석도 아니고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조폭, 물론 이제 범죄자들이지만 현행범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두드려 팼다가는 속이 시원하긴 한데 처벌받아야 되죠. 그 과거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범죄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 혐의로 그거는 진짜 잘못된 관행이고 그쵸? 소위 자백을 받는다는 이유로 뭐 합리화시켰던 그런 시절의 얘기인데 지금은 사실은 뭐 그런 정도의, 왜냐면 과학수사 발전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 상에서만 있는 이야기다. 아, 그래도
보는 분들은 정말 시원한 느낌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좋은 팀장이 있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죠.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퇴직하고 나니까. 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조강옥이 재벌 2세로 예. 정말 재벌 2세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살고 있고 삶의 패턴이 어떤지 뭐 화면상으로 잠깐만 봐도 가끔은 저렇게 살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은 너무 호화로운 삶을 사는데 그 비질란트한테 이제 집착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그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재벌 뭐 2, 3세들 경영에 바쁘고 또 법 잘 지키고 자기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공허함이 있잖아요. 가질 거 다 가지고 도저히 뭐 더 추구할 게 없는 그 재미없는 삶. 그래서 거기서 일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아주 나쁜 케이스가 마약이라든지 뭐 일탈적 성에 이렇게 집착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좋은 케이스는 빌 게이츠처럼 재단 만들어서 봉사하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저 주커버그도 막 이종 격투기 막 배우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 조강옥에게서는 드라마상에서 아주 극화되고 과장돼서 나오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 자기 실현 욕구 그리고 뭔가 자극적이고 스릴과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 비질란테에 꽂힌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거기다가 비질란테는 결국은 악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그래서 제가 중간쯤에 보다가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처음에 그 등장하기 전까지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재산이 많은 게 아니고 저렇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까 CCTV를 모조리 그냥 다운시킬 만한 뭐 해커라든지 막 이런 누군가가 조력을 해줬기 때문에 안 잡히지 사실 저 정도면 잡히잖아요. 흔적 다 남죠. 처음엔 나도 저 정도면 잡혀야 되거든. 완전 가짜야. CCTV 행적 다 잡힐 그러니까 텐데. 그리고 CCTV 뭐 블랙박스도 지금 형사들이 뭐 고기만 하나요? 어마어마한 그 수사 기법이 발전했는데 그걸 본다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재벌일 줄 몰랐어요. 자, 그런 조강옥의 심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 배트맨과 로빈 같은 내가 당신의 조력자가 될게 식인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오히려 비질란테 위에서 조종 통제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그의 심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 자체가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지용이는 소위 멈출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 병원에 갔을 때도 네가 법정에 가서 반성하고 뭐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부탁해.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멈출 수 있고 자제할 줄 아는데 조강옥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행을 해버리니까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좀 더 갖고 있는 지용의 생각과 아까 표 교수가 얘기한 대로 조강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짜릿함과 스릴 이게 더 어떤 자기 목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 현직에 있으면서 전화 표 교수나 인터뷰 어지간히 했지만 이 최미려 기자가 나오잖아요. 자, 최미려 기자는 이제 조원 팀장과 조강과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비질란테를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각각의 캐릭터를 목표를 잘 만들었는지 기자가 가진 사명감, 소신 이런 것보다는 어떤 비질란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내가 장악을 해보고 싶은 그리고 권력이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권력. 그들이 직접 공권력을 가지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도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부응할 테고 그럼 세상이 이렇게 나아갈 거야. 그렇게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최미력에서 보이는 게 바로 그거죠. 조강호 부회장이 나타나서 전폭적 지원을 해줄게 거절합니다. 나는 돈이나 어떤 권력에 전혀 영향받지 않은 제 독립적인 취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향은 비질란테에게 먹이를 던지고 살인을 하게 만들고 그걸로 다시 보도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최미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현재 언론의 황색 언론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이제 대담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법조인도 나오고 해서 막 정면으로 싸울 때 그게 왜 언론 책임이냐. 법을 만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죠. 밤새 얘기해도 이거 모자랄 것 같아요. 자, 비질란트의 활동이 정의로운 것인가, 범죄인가. 이거 사실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힘들어요. 나누기 힘들죠. 촉법 나이트에 맞아요. 대한 얘기 나눌 때도 바로 이 문제에 봉착을 했죠. 그렇죠.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몬 악덕 학부모들
그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축법 나이트. 정의로움의 발로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덕 학부모들은 그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다시 누군가에게 또 다른 그렇죠. 그런 가해를 할 네, 것이다.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개된 업장에 찾아가서 계란 던지고 그렇죠. 폭력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동을 하고. 피해를 보는 그렇죠. 일들이.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분명히 의도는 정의로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사실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마치 불과 같은 불을 요만큼만 내고 싶지만 불은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멋진 비유였습니다 이번에.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권 교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코 정의로운 폭력, 용납될 수 있는 폭력은 없다. 폭력은 폭력이고 폭력은 범죄다. 어찌됐건 사람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 행위는 우리가 이유불문하고 막아야만 그게 공동체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비질란테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줄줄이 사적 제재를 어떤 소재로 삼는 드라마들이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런 잔혹 범죄들이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법의 집행이나 어떤 양형 기준들을 본다면 예전보다 훨씬 잔혹해졌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게 훨씬 더 많고 그 법들이 이제는 경계선에 있는 모호한 법들이 있잖아요. 스토킹을 해서 따라가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실 스토킹 범죄가 처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약하죠. 그런데 사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법을 기대는 신뢰, 나를 지켜줘야 된다는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할 수는 없고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깝죠. 예,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업 체제가 제대로 된 정의 실현을 안 하니까 사적 제재라도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대중적 요구잖아요.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드라마에서 대리 만족을 해주는 거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절규지 않나. 이런 거잖아요. 예. 비질란테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법의 시스템 안에서 질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조언에 사실 조언뿐만 아니라 경찰이 가장 추구하는 목표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지금 쟁쟁하게 딱 충돌을 하고 있는데 충돌하죠. 그 화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것으로 보입니까? 화두. 정의란 무엇인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굶주려 있다고 할 수 있죠. 몇 년 전에 우리 국민대상 설문조사에서 제 기억으로 3%인가 78%가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공적인 시스템, 그것이 행정이건 입법이건 사법이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의롭지 않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자기들만의 제 식구 감싸기와 내로남불이 판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김주용 같은 어떠한 사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나서서 온전한 정의, 법이건 뭐 도덕이 윤리가 이런데 얽매이지 말고 온전한 정의를 실현해달라라는 어떤 그 갈망이 투영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의가 그대로만 실현되면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방 범죄도 나타나고 그 혼란상을 받지 않습니까? 나오죠. 당연히 세상이 나올 수밖에 그렇게 없죠. 가다가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다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는 옳다고 주장하면서 미운 사람을 가서 때려버리고 거기에 이제 조혼이 등장을 하면서 그래도 공권력을 믿어야지, 법을 믿어야지. 무엇이 정의인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품 얘기로 가자면 잠깐 그래서 조언이 강력한 사람이 나온 거야. 이 경찰이 물렁해 버리면 맞아요. 이게 너무 커져 버리잖아. 맞아요. 이 반대편 비질란테가 너무 의미가 커져 버리는데 저런 경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안 돼라는 이런 작가의 의도에 빠져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동안 그 권 교수도 아마 일선에서 많이 접해봤지만 열심히 수사해서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그 용의자 부상 입었다고 경찰관이 징계당하고. 아 저도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 민사소송당해서 손해배상 물어주고 아니면 합의 보느라고 직원들 전부 돈 내가지고 같이 합의 보고. 자기가 자빠진 거예요 도망가다가. 권 교수가 지용이 같이 되고 싶었겠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 되고 싶어요. 그렇다니까요. 현실성 마음속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법을 지켜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죠라는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화제가 되고 화두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이 우리 마음속을 건드리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자, 이렇게 참 장르적 재미뿐만 아니라 진짜 이거 사회적 화두가 얘기가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평일에 우리가 만나면 네. 이런 의미 있는 작품 비질란테 그 속에 있는 캐릭터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우리 비질란테 속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각각의 캐릭터들의 심리와 심경들 이런 것들을 각자의 시선으로 나름의 분석을 해보시면 훨씬 더 보시는 재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너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하고 보다가 싸움 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비질란테는 매주 수요일 스트리밍 중이니까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권윤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